제1장 흉터를 가진 사기장 홍다나. 한양 북촌의 휘어진 골목길 그 끝자락에 홍다나의 작은 작업실이 숨어 있었다. 양지 바른 곳이라기엔 해가 짧았고 그렇다고 음습하기엔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묘한 공간이었다. 흙먼지와 마른 풀내음 그리고 아련한 유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다나에게 익숙한 세상의 전부였다. 사계절 내내 그녀는 그곳에서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고 가마에 불을 지폈다. 다나의 왼쪽 뺨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희미하지만 긴 화상 자국은 그녀의 삶에 그어진 낙인과도 같았다. 10살 적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작업장에서 일어난 화만은 아버지의 목숨과 함께 다나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그 후 외삼촌 댁에 맡겨졌지만 아이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어른들의 안타까움 어린 수군거림은 어린 다나의 마음에 더 깊은 흉터를 새겼다. 세상은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다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흙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도자기 비급 한 권을 품에 안고 밤낮으로 홀로 기술을 연마했다. 비급 속 아버지의 글씨는 때로는 엄한 스승이었고 때로는 다정한 위로였다. 물레 위에서 흙덩이가 그녀의 손길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태어날 때 다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들은 흉터 뒤에 가려진 섬세한 영혼의 외침이었고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다. 며칠 후면 관요 사기장을 뽑는 경합이 열렸다. 다나는 며칠 밤을 새워 출품작을 다듬고 있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조선 제1의 사기장이 되겠다는 꿈. 그것은 화상 자국만큼이나 선명하게 그녀의 삶을 이끄는 목표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세상은 과연 흉터를 가진 여인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줄 것인가? 다나야, 또 밤을 새운 것이냐? 문지방을 넘어 들어서는 목소리는 월양이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기방의 행수인 월양은 다나의 유일한 벗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더라도 그녀의 몸짓과 말투에선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당당함이 흘렀다. 월양은 다나의 흉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재능과 인품만을 보아주는 사람이었다. 월양 언니, 어쩐 일이야 이른 시간에. 다나가 물레에서 손을 떼며 반겼다. 흙물이 든 손으로 차마 월양의 고운 옷자락을 잡을 수는 없었다. 월양은 다나가 다듬고 있는 백자 항아리로 시선을 옮겼다. 달빛처럼 은은한 광택과 군더더기 없이 유려한 곡선. 과연 내 솜씨로구나. 이 정도면 능히 장원감이다. 다나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내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월양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다나야, 내 흉터는 내가 걸어온 길의 증표일 뿐 내 가치를 매기는 잣대가 될 순 없다. 저들이 내 얼굴의 흉은 보면서 정작 제 마음속의 흉은 보지 못하는 것을 어찌 내 탓이라 하겠느냐. 월양은 다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내 손끝에서 태어난 것이 어찌 흉터보다 못하단 말이냐. 자신을 가져라. 월양의 말은 언제나 다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출품작을 매만졌다. 섬세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항아리는 더욱 깊은 생명력을 얻는 듯했다. 어릴 적 화마 속에서 아버지는 그녀를 감싸 안고 마지막까지 도자기를 지키려 했다. 아버지의 그 뜨거운 열정과 혼이 자신의 손끝에 이어져 있음을 다나는 믿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꿈을 그리고 저의 꿈을 이루는 것을. 다나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단단하게 빛났다. 제2장 첫 번째 좌절. 관요 사기장 선발 경합이 열리는 날 이른 아침부터 궁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사기장들이 자신의 작품을 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모두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나 역시 떨리는 가슴을 안고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얼굴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숙이 수건을 둘렀었지만 흘깃거리는 시선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드디어 다나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백자 항아리를 심사위원들 앞에 내려놓았다. 달 항아리처럼 넉넉하면서도 비상하는 하기 날갯짓처럼 유려한 곡선은 다나만의 독창적인 미감을 담고 있었다. 은은한 유백색의 표면은 오랜 시간 공들여 매만진 흔적이 역력했다. 심사위원석 중앙에는 관요의 총책임자이자 당대 최고의 사기장으로 칭송받는 김진태 대감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값비싼 비단 도포에 잘 다듬은 수염으로 위험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냉혹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진태는 다나의 항아리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내 다나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수건으로 가렸음에도 드러난 흉터 자국에 그의 미간이 얕게 찌푸려졌다. 고개를 들라. 나직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다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장내의 짧은 침묵과 함께 수군거림이 일었다. 그녀의 흉터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다. 김진태는 혀를 차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이런 흉측한 것을 만든 자의 그릇을 어찌 궁에 드릴 수 있겠는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다나의 외모에 대한 비난뿐이었다. 다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다. 밤새워 준비한 노력과 아버지의 가르침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반박하려 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주변의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그녀에게 꽂혔다. 이때 심사위원석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감찰관 이선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이제 막 관직에 오른 청년이었지만 사리 분별이 밝고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선준은 다나의 항아리가 지닌 비범한 아름다움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저토록 섬세하고 기품 있는 작품을 만든 이가 단지 얼굴의 흉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김진태 대감의 편파적인 태도와 다나의 절망 어린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하지만 아직 관직 경험이 일천한 그가 조정의 실세인 김진태에게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없었다. 그는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다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진태는 손짓으로 다나를 물러나게 했다. 다음! 다나는 힘없이 항아리를 품에 안고 심사장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궁궐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흉터 자국 위로 떨어졌다. 세상은 역시나 그녀에게 가혹했다. 제3장 절망 속의 빛 한 줄기. 작업실로 돌아온 다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품에 안고 온 백자 항아리는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흉측한 외모를 조롱하는 듯한 흉물처럼 느껴졌다. 김진태의 모멸적인 말들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흉측한 거 불쾌감을 주는구나. 다나는 항아리를 벽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대신 작업대 위에 놓인 흙덩이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퍽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분노와 슬픔, 절망감이 뒤섞여 가슴을 쳤다. 아무리 뛰어난 솜씨를 지녔다 한들 이 흉터가 있는 한 세상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만 같다.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는 꿈, 조선 제1의 사기장이 되겠다는 다짐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며칠 동안 다나는 물레도 돌리지 않고 가마에 불도 지피지 않았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화마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던 그날의 기억, 아버지의 절규,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뒤덮던 뜨거운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다나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월양이 죽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다. 며칠 새 다나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월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다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진태 그자의 썩은 눈이 네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어찌 네 탓으로 돌리느냐. 그자는 네 재능이 두려웠던 게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다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니,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 이 얼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헛소리 마라. 월양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다. 내 아버님께서도 하늘에서 통곡하고 계실 게다. 내가 이리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 아버지라는 말에 다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월양은 다나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도자기 비급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을 보아라. 내 아버님의 혼이 담긴 것이 아니냐. 내 아버님께서는 평생 신비로운 비색자기를 재현하려 애쓰셨지. 그 꿈을 네가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 흉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버님을 2번 죽이는 일이다. 다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급을 펼쳤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종이 위에는 흙과 유약,
불의 조화에 대한 깊은 고뇌와 열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비색 자기에 대한 부분은 닳고 닳아 글씨가 희미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그토록 비색을 갈망했다. 고려청자의 신비로운 빛깔, 천하제일이라 불렸던 그 색을 자신의 손으로 되살리고 싶어 했다. 비색, 아버지의 꿈. 다나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진태의 모욕과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꿈과 자신의 모든 것을 포셔버릴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큼 완벽한 비색 자기를 만들어 세상에 내보이고 싶었다. 자신의 흉터가 아니라 자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언니 말이 맞아.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다나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비색을 내가 반드시 재현해낼 거야. 월양은 그제야 안심한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다나야. 그게 바로 내 동생이지. 그날부터 다나는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절망의 시간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관요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꿈이었던 비색 자기를 완성하고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부수는 것이 되었다. 작업실에는 다시 물레 돌아가는 소리와 타닥타닥 감아불 때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제4장 편견의 그림자와 진실의 눈. 관요 경합 이후 이선주는 며칠 동안 다나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김진태 대감의 노골적인 편파 판정과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던 다나의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그를 괴롭혔다. 분명 다나의 백자 항아리는 여느 출품작들과는 격이 다른 기품과 독창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도 단지 얼굴의 흉터 때문에 그토록 모욕적인 평가를 받아야 했단 말인가. 이선주는 본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성품이었으나 아직 관직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했다. 김진태는 조정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자신의 앞날을 망치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정의감 강한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샘솟았다. 그 여인의 눈빛, 마치 불꽃 같았지. 그토록 깊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 결국 이선주는 호기심과 일말의 죄책감에 이끌려 수소문 끝에 다나의 작업실을 찾아냈다. 북촌의 후미진 골목길,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업실 문틈으로 희미한 등잔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어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다나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흙을 다루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생명 없는 흙덩이는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물레 위에서는 전에 없던 아름다운 형태들이 빚어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고된 노동에도 지친 기색 없이 오롯이 작업에만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어느 날 밤 이선주는 담벼락에 기대어 다나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새벽녘 스산한 기운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나의 작업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다나는 작업대 옆에 웅크린 채 얇은 담요 하나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뺨의 흉터가 새벽의 푸른빛 아래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흉측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된 노동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져 숙연한 마음마저 들었다. 작업실 한쪽에는 실패한 도자기 파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파편들 속에서도 다나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흙을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선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가졌던 첫인상이야말로 얼마나 피상적이고 오만한 편견이었는지를. 그녀의 흉터 뒤에 숨겨진 열정과 아픔,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그는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기 시작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는 조용히 자신이 입고 있던 도포를 벗어 다나의 어깨 위에 덮어주고는 황급히 작업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다나의 재능을 이대로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흉측한 여인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진실의 빛이 깃들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이선주는 우연히 김진태 대감이 다른 심사위원들과 사적인 술자리를 가지며 다나에 대해 근본도 없는 천한 계집이 감히 관요를 넘본다며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심지어 얼굴에 그런 흉터를 가진 자는 재수가 없다는 식의 미신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순간 이선주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감과 분노가 불타올랐다. 비록 힘없는 말단 관리에 불과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나를 돕기로 결심했다. 제5장 뜻밖의 기회와 거대한 장벽.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임금께서 기존의 관례를 깨고 실력 있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관요를 혁신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인 형태로 새로운 경합이 열리게 되었다. 신분이나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사기장을 선발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선주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다나를 떠올렸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나에게 알리는 것은 그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만약 김진태 대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었다. 며칠을 고심하던 이선주는 결국 다나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담벼락 뒤가 아니라 정식으로 문을 두드렸다. 갑작스러운 양반의 방문에 다나는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선준의 진심 어린 설득과 새로운 경합에 대한 설명은 다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홍다나 씨,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십시오. 당신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다나는 망설였다. 첫 번째 경합에서의 쓰라린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또다시 모욕을 당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아버지의 꿈을,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나가 경합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은 곧 김진태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다시 관요에 도전하려는 다나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이번 경합은 임금의 특별 지시로 열리는 것이라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방해하기도 어려웠다. 김진태의 마음속에는 다나의 천재적인 재능에 대한 질투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부터 김진태의 교묘한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관요의 유통망을 이용해 다나가 최상급 백토를 구하지 못하도록 손을 썼다. 한양 시내의 모든 흙가게에 압력을 넣어 다나에게 흙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한 다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가마로는 경합에 출품할 만한 대작을 구워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공동 가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아섰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다나의 작업실 주변에 불량배들을 보내 행패를 부리게 했다. 밤중에 작업실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거나 애써 만든 기물들을 부수겠다고 협박하는 등 다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했다. 다나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듯 막막함을 느꼈다. 좋은 흙 없이는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없었고 가마 없이는 작품을 완성할 수 없었다. 게다가 불량배들의 위협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다시 한번 절망감이 그녀를 덮치려 할 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6장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 김진태의 악랄한 방해 공작으로 다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최상급 백토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다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월양이었다. 월양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방의 한 객주를 통해 비밀리에 양질의 백토를 구해다 주었다. 다나야, 이 흙으로 내 예술혼을 마음껏 펼쳐보아라. 그 누구도 내 날개를 꺾을 순 없다. 월양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말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흙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가마 사용은 여전히 난관이었다. 김진태의 입김이 닿지 않는 개인 가마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때 이선준이 은밀히 다나를 도왔다. 그는 관청의 힘을 빌려 다나의 작업실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불량배들을 내쫓아 주었고 밤에는 몰래 순라군을 배치하여 다나의 안전을 지켜주었다. 또한 그는 수소문 끝에 한때 관요에서 일했으나 지금은 은퇴하여 작은 가마를 운영하는 늙은 도공을 찾아내 다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노도공의 가마는 불의 성질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이선준의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김진태의 방해 공작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다나에게 알려주기도 했고, 때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김진태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그의 도움은 다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다나도 이선준의 진심을 느끼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 인간적인 신뢰와 동지애를 쌓아갔다. 나으리, 어찌하여 저를 이리 도와주시는 겁니까? 어느 날 다나가 물었다. 이선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대답했다. 나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믿고 싶소. 그리고 홍다나 씨의 재능이 이대로 묻히는 것을 원치 않소. 그것은 조선에 큰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여전히 편견과 불의가 가득했지만 월향이나 이선준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다나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다. 아버지의 비급을 다시 꺼내 읽고 또 읽으며 비색 자기의 비밀을 풀기 위해 골몰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반복되었다. 유약의 배합을 조금만 달리해도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았고, 불의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애써 빚은 도자기가 가마 안에서 허무하게 깨져 나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다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한 파편들을 보며 좌절하는 대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노력 끝에 그녀는 아버지께서 그토록 갈망했던 신비로운 비색을 재현해낼 실마리를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감각과 현대적인 조형미를 더한 새로운 차원의 비색이었다. 경합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다나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 제작에 몰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작품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달빛 아래 고고하게 날갯짓하는 한 마리 학의 형상. 그것은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비상하고픈 그녀 자신의 염원을 담은 작품이었다. 제7장 월하의 비상을 향하여. 경합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다나의 작업실에는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작업에 몰두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기가 일쑤였고 끼니를 거르는 것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피곤함 대신 형형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고 있는 작품은 월하의 비상, 뇌샤에이라 이름 붙인 다랑아리 형태의 비색 작이었다. 단순한 다랑아리가 아니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몸체에는 푸른 달빛을 머금은 듯 신비로운 비색 유약이 입혀질 예정이었고, 그 위에는 마치 살아있는 듯 섬세하게 조각된 한 마리 학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자세로 내려앉아 있었다. 학의 우아한 자태와 비색의 신비로운 빛깔이 어우러져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낼 터였다. 이 작품에는 다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꿈을 향한 열망,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딛고 일어서려는 불굴의 의지까지.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매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작품 속에 불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비색 유약의 완벽한 발색은 좀처럼 그녀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 미세한 배합 비율의 차이, 가마 안의 미묘한 온도 변화에도 유약은 전혀 다른 색을 띠며 그녀를 좌절시켰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얻은 작은 성공은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밤, 연이은 실패에 지친 다나는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아버지의 비색은 나에게 너무 높은 벽인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화마 속에서도 끝까지 도자기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강인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던 말. 다나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 아비보다 더 훌륭한 사기장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흙을 집어들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던가. 그녀는 깨진 파편들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운명의 여신이 그녀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수백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비색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깊고 맑으면서도 은은한 광택을 품은 고려청자의 신비를 그대로가 간직한 듯한 완벽한 비색이었다. 그 순간 다나는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흉터에 대한 콤플렉스마저 그 아름다운 비색 앞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학의 조각과 마지막 번조 균저뿐이었다. 다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섬세하게 학의 날갯짓과 깃털 하나하나를 조각해 나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학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명력을 얻어갔다. 드디어 경합 전날 밤 다나는 완성된 월화의 비상을 조심스럽게 가마 안에 넣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가마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다. 부디 이 작품이 무사히 세상에 나와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기를. 타닥타닥 가마 안에서 불꽃 타는 소리가 다나의 간절한 기도처럼 밤새도록 이어졌다. 새벽녘 마침내 가마 문이 열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8장 운명의 경합. 비공식 경합이 열리는 날 궁궐의 한적한 후원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평소에는 왕족들의 산책로나 쓰이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엄영으로 마련된 경합장이었다. 당대의 네로라 하는 사기장들뿐만 아니라 예술의 조예가 깊은 대신들과 왕실 종친들까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김진태는 여전히 심사위원석 상석에 앉아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는 이번 경합의 심사위원장 격이었고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나를 깎아내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다나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드디어 다나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월화의 비상을 들고 경합장 중앙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수군거림 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흉터에 대한 호기심과 편견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다나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다나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걷어내자 마침내 월화의 비상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장내에는 탄성과 함께 깊은 침묵이 흘렀다. 푸른 달빛을 머금은 듯 신비로운 비색의 달 항아리, 그 위에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 생동감 넘치는 학이 자태는 보는 이의 넋을 빼앗기에 충분했다. 전에 없던 독창적인 조형미와 완벽한 비색의 조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약의 광택은 마치 살아있는 학의 깃털처럼 느껴졌다. 심사위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품 가까이 다가가 숨을 죽이고 감상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탄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몇몇 예술의 조예가 깊은 대신들은 작품의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김진태가 헛기침을 하며 나섰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기에는 그럴싸하나 과연 저것이 전통적인 미감을 따랐다 할 수 있겠는가? 너무 기교에 치우친 듯하고 학의 형태 또한 지나치게 사실적이라 오히려 천박해 보이는구나. 그는 어떻게든 작품의 흠을 찾아내려 했었다. 더구나 저런 흉측한 몰골을 한 계집이 만드는 그릇이 어찌 감히 성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는가. 부정한 기운이 서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김진태는 다나의 신분과 외모를 걸고 넘어지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의 말에 몇몇 보수적인 심사위원들이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장내의 분위기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다시 이런 부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녀의 눈가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려는 순간이었다. 제9장 진실의 목소리. 편견을 깨다. 잠깐! 그 평가는 옳지 않소. 그때 심사위원석 뒤편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허름한 차림의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한때 관요에서 총망받는 사기장이었으나 김진태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쫓겨나 지금은 잊힌 존재가 된 박노인이었다. 그는 이선준의 간곡한 부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월하의 비상 앞에 섰다. 그는 작품을 한참 동안 감상하더니
이내 감탄사를 터뜨렸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솜씨요, 조선 도자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역작이 아니겠소. 저 신비로운 비색을 보시오. 고려 청자의 맥을 이으면서도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소. 학의 조각 또한 얼마나 생동감이 넘칩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예술혼의 발현이요.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김진태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말을 이었다. 김대감,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예술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천박한 행위가 아니겠소. 과거에도 그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후배들을 시기하여 싹을 잘라버리곤 했지. 이제 그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시오? 박 노인의 말은 김진태의 과거 비리를 에둘러 지적하는 것이었다. 김진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이선준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저 또한 박노인 어르신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는 홍다나 씨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진태 대감께서는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홍다나 씨의 경합 참여를 방해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홍다나 씨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처럼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녀의 흉터가 아니라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예술혼을 보아야 합니다. 이선준의 소신 있는 증언은 장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의 용기 있는 발언에 감동한 몇몇 젊은 관리들과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경합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진태는 사색이 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편견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다나는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준 박노인과 이선준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진실의 목소리가 마침내 현견연의 벽을 깨뜨리는 순간이었다. 제10장 새로운 새벽, 비상하는 예술혼. 경합장의 뜨거운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박노인의 열정적인 변호와 이선준의 용기 있는 증언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무엇보다 홍다나의 작품 월화의 비상이 지닌 압도적인 예술성은 그 어떤 편견도 뛰어넘을 만큼 강력했다. 결국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월화의 비상은 경합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다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작품과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홍다나라는 이름과 그녀의 작품 월화의 비상은 순식간에 한양 전체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흉측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예술혼을 상징하는 표식처럼 여겨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고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반면 김진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온갖 비리와 악행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모든 관직과 명예를 박탈당하고 쓸쓸히 몰락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명성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편견과 욕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였다. 다나는 마침내 아버지의 꿈이었던 관료에 진출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마음껏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서 태어난 비색 자기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신비로운 빛을 띠었고 그 아름다움은 조선을 넘어 멀리 청나라와 외국에까지 알려지며 국위를 선양했다. 이선준은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강직하고 정의로운 관료로 성장했다. 그는 다나의 가장 든든한 벗이자 후원자가 되어 그녀의 예술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두 사람은 신분과 성별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갔다. 월양은 그 누구보다 다나의 성공을 기뻐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정신적 지주로 남아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다나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기방에는 다나가 선물한 아름다운 비색 자기들이 곳곳에 놓여 방문객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홍다나는 이제 조선 최고의 사기장으로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더 이상 북촌 후미진 골목의 허름한 공간이 아니었다. 임금의 특별한 배려로 넓고 쾌적한 새 작업실이 마련되었고, 그곳에는 그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 후학들로 늘 북적였다. 다나는 그들에게 단순히 도자기 빚는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